내 미국 친구들 중에 보면은 디즈니 공주들 중에서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컨텐츠는 자기 아이한테 안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이제 형이 미국에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오래된 디즈니 공주 만화 영화를 보여줬을 때 학부모들이 그 시대에 안 맞는 걸 갖다 우리 아들한테 왜 보여주냐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디즈니 공주들이 언제 만들었는지를 쫙 짚어보면서 시대별 특징도 한번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모아나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제 디즈니 공주들을 쫙 보니까 원작의 국적에 따라서 스토리라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백설공주랑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독일이고, 미녀와 야수와 신데렐라는 프랑스고, 엘사랑 인어공주는 북유럽 쪽이고, 포카혼타스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고, 모아나는 폴리네시안이고, 독일 공주들은 라푼젤도 그렇고 뭐 납치, 감금, 독살 뭐 약간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하고 신데렐라는 진짜 프랑스적인 게 패션을 바꾸니까 운명이 바뀌었어. 포카혼타스나 모아나처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나 폴리네시안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은 그쪽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모험을 떠나가지고 저니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걸로 돼 있고, 유일한 동아시아계 공주인 물란을 보면은 효도.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디즈니가 이제 여러 나라 문화를 차용해서 공주를 만들다 보니까 물론 다 미국화 시키지만 원작의 나라의 특징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알아? 올해가 디즈니 100주년이야. 아 진짜요? 100년 전에 디즈니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다고. 그때만 해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극장에서 영화하기 전에 틀어주는 것들이었대. 그러다가 디즈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작품이 백설공주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지. 근데 그 시대가 대공황이 막 끝난 1937년이야.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야. 2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디즈니 본사에 보면은 팀 디즈니라고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어. 근데 그 건물 디자인을 보면은 7난장이가 지붕을 딱 들고 있는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백설공주와 7난장이가 디즈니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 근데 85년이 지난 지금 백설공주를 보면은 어떤 부모들은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근데 왜 그럴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너무나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줘. 인생을 개척하려는 의지는 없이 잘생기고 돈도 많은 왕자님을 기다리는 모습. 백설공주가 부른 노래들을 보면은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런 노래 불러. 언젠가 왕자님이 오실 거야. 내가 뭐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기만 하는 거야. 문제의 해결 방법은 왕자님의 키스야. True love kiss.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왕자님과의 결혼이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live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끝나. 결혼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결혼을 하면 그냥 끝나죠. 두 번째는 너무 집안일만 하는 여성상. 그래서 백설공주 보면은 역시 7난장이들이 이제 곡괭이 들고 일하러 가면은 백설공주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 그것만 하는 그 모습. 세 번째는 착한 캐릭터는 예쁘고 나쁜 캐릭터는 못생겼다. 요 이분법적인 모습, 외모지상주의. 요 세 가지 이유가 지금의 교육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어요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신데렐라가 나오잖아. 근데 신데렐라는 정말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역전한 스토리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나는 신데렐라를 보면서 긴 전쟁이 끝난 이후로 다시 화려해지고 싶은 모습을 신데렐라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드레스도 보면은 당시 유행하던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룩이잖아. 오, 형 자꾸 제 영역으로 치고 들어오시는데?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잠자는 숲속의 공주 보면은 용을 물리친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그 클리셰 스토리를 시작한 작품이고. 근데 왜 잠자는 숲속의 공주랑 특히 신데렐라가 그렇게 세팅됐는지를 1950년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서버반 디벨롭먼트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길이 이렇게 쫙 있고 옆에 단독주택이 막 이렇게 있는,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은 대가족이 원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남녀 할 것 없이 다 같이 돈을 벌고 애들도 막 길거리에서 신문 팔고 이런 모습이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교회에 집이 있어서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굉장한 계급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일을 안 하는 핵가족이라는 거는 그때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아가 요게 한 유닛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땅이 있는 집에서 사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성공의 상징이었고 굉장히 신세대의 문물이었다는 거죠. 백설공주가 2차 대전 이전이고 신데렐라가 2차 대전 이후잖아요. 근데 신데렐라를 보면은 1950년대에는 연애를 기준으로 소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던 시대잖아요. 형이 말하는 그 디오르의 뉴룩도 이제 거기에 일환이고 꾸미고 연애를 해야지 왕자를 만나요. 그것도 굉장히 핵가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를 대표하는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중절모를 쓰고 쉐볼레 벨레어 걔를 타고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모자를 탁 걸면서 Honey, I'm home. 그러면은 신데렐라의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부인이 Some apple pie 한 그런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데렐라도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동화들이 되게 잔혹해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언니가 유리구두를 신으려고 그러다가 발이 안 맞으니까 발 자르는 얘기도 있고 별 이상한 장면이 다 있거든요. 어차피 2차 대전 이전의 시대에는 아이를 현실 세계에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냐면 어린애들도 다 길거리에서 막 신문 팔고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이도 얼마나 세상이 잔인하고 음란한 곳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동화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블반 플라잇이 일어나면서 북적북적한 어떤 어른들의 싸움터는 도시에 월스트리트에 따로 있고 아이가 아이로서 살 수 있는 어떤 판타지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는 야한 거, 폭력적인 걸 안 보여주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즈니의 독특한 미학이 태어나는데 원래 원작에 있는 폭력적이나 성적인 내용을 갖다가 빼서 현대 중상층한테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즈니가 보델리제이션의 마스터가 된 기업인 거죠. 1960, 70, 80년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침체기를 겪어. 그러다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우리가 아는 대작들이 엄청나게 나와.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그래서 이 시기를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불러. 그 시대를 시작한 작품이 인어공주야. 그래서 인어공주를 보면은 기존 공주랑은 슬슬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일단 인어공주는 자기의 꿈이 있어. 인간 사회에서 살고 싶은 꿈. 그 나의 꿈을 인어공주가 Part of Your World라는 노래에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부르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공주들은 10대들이지만은 너무나 어른스럽고 성숙하잖아, 이 모습이. 근데 인어공주를 보면은 처음으로 청소년 느낌이 나는 공주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아빠랑 막 싸우고 실수도 하고 결정적으로 다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도 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가 인어공주인 것 같아. 195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성과 결혼을 했던 시대잖아요.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랑 결혼한다고 그러잖아. 하이스쿨 스윗하트랑 결혼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8살의 엄마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8살보다는 상당히 성숙하지 않았을까. 스토리 전개 자체가 왕자님을 언제든지 만나면은 바로 결혼하고 엄마가 될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되기 때문에 아빠랑 싸우는 티네이저의 모습으로 그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 결혼 나이가 급격하게 늦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부터 미국에서 여성도 꼭 결혼할 목적이 아닌 남자랑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도 겪고 그런 모습들이 1980년대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더티 댄싱 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데렐라에 나오는 옷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이 캐릭터만 조금 결이 다르고 라틴 댄스를 추는 남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형이랑 나랑 그때 X세대 얘기했잖아. 이 공주들이 X세대 공주들. 더 반항을 해야지 더 멋있어 보이고 약간 X세대 공주들인데 뛰쳐나가잖아요 어쨌든. 내 꿈을 찾아갈 거야. 뭐 그런. 자스민 공주도 길거리에서 그 뭐냐 사과 훔치던 애랑 원숭이랑 다니면서 걔랑 사랑에 빠지니까 난 얘랑 사귈 거야. 50년대 60년대 사회정상은 안 맞지만 80년대 그 개인주의 내가 스스로 내 인생 개척하겠다. 어른들이 뭘 알아. 이런 X세대 정서하고는 되게 맞는 공주들인 거지. 그래서 인어공주 다음에 나온 게 미녀와 야수잖아. 네. 미녀와 야수 벨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주가 변하는 것 같아. 첫눈에 반하지도 않고 결혼이 목표도 아니고 책 많이 읽는 똑똑한 공주잖아. 그리고 결국은 남자 주인공을 살려주는 역할도 벨이 하잖아. 그래서 미녀와 야수에서 벨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은 백설공주의 I wish가 아니라 I want야. 뭐, I want adventure in the great white somewhere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근데 백설공주에 보면은 아빠는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면 그냥 가부장적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랑 미녀와 야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빠들이 되게 착하고 귀여워요. 약간 테디베어 같아.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 만화에서 나오는 생김새는. 자스민 공주의 아버지는 술탄인데 심지어
최고 권력자야. 근데 터바만 이만해가지고 인형처럼 이렇게 자스민이 끌어안고 놀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묘사가 되고 미녀라서에서는 벨의 아빠는 벨이 없으면 생활도 못하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레이트 어드벤처를 떠났다가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러다 2013년에 전 세계를 엘사 열풍으로 몰아갔던 겨울왕국이 나오잖아. 완전 새로운 공주의 탄생을 알리는 게 겨울왕국인 것 같아. 겨울왕국은 계속 옛날 디즈니를 자기네가 스스로 까잖아요. 그렇지. 트루 러브가 나타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우리 한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스가 빌런이었고 자기 시스터가 트루 러브였어. 예, 그거는 정말 엄청난 커브볼이었어요. 예. 그리고 왜 안나가 한스 처음 만나서 둘이 한눈에 반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엘사한테 와서 아 우리 한눈에 반해서 결혼할게요. 언니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엘사가 야 처음 만난 남자랑 결혼한 게 어딨어? 그리고 바로 팍 잘라버리거든. 그 장면이 지금까지의 그 디즈니 공주를 완전 엎어버리는 거지. 그런 변화를 할 때만 문화 컨텐츠 기업은 또 살아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부흥기를 시작한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들 보면은 모아나 아니면 라야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남자 관계가 아예 없어. 왕자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인상적인 게 모아나나 라야의 몸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었어. 그전 공주들 보면은 오리지널 바비 인형 몸매를 갖고 있던 공주에서 이제는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 몸과 비슷해진 공주들이 라야와 모아나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환경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문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바다를 읽는 법과 물에 있는 여러 생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든지 이런 거가 시대 정신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래가는 문화 사업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변신을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인 관념이 빨리 변하고 있을 때는 시대가 변할 때마다 굉장히 빨리 그 컨텐츠의 결을 바꿔 만들어서 갑자기 알라딘이 빵 히트를 치고 또 엘사가 히트를 치고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이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는구나 결국.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거에 나온 컨텐츠들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니까 이게 맞고 틀리다의 논쟁보다는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처음에 이제 아이한테 보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를 했잖아. 내 생각은 아이랑 같이 보면서 그게 어떤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이야기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뭐 아이 키우신다면 저희 이번 MMM 영상을 보여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우리 끝내기 전에 승연의 최애 디즈니 공주는 누구야? 나는 모아나. 모아나? 왜? 나는 원래 노매드적인 삶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옛날에부터 꿈이 2업기 하나 타고 뭐 아프리카 종단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역시 나는 돛담배 하나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지 않나. 그리고 드웨인 존슨이다 막. 베스트 프렌드가 드웨인 존슨. 난 그게 제일 부러워. 내 베스트 프렌드가 드웨인 존슨이잖아.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나는 인어공주야. 인어공주를 내가 봤을 때가 청소년기거든. 나의 꿈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때 인어공주가 자기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잖아. 그래서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형은 그 나이 때도 이미 디즈니를 보면서도 자기개발적 메시지를 생각을 했다.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시는 디즈니 공주 캐릭터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MMM에서는 디즈니 공주들과 디즈니 공주들이 나온 시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